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선택 2024 신율의 총선 정면 승부 3부 저희가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분의 최고 수준의 정치 전문가 모시고 계십니다. 한 분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자리에는 K스테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님, 그리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 그리고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얘기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수입니다. 혹시 자동차 보험이 만기신가요? 축하드려요. 당신도 이제 악사의 케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가격도 보상도 케어받는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지금 전화하세요. 전화 문의는 1566-1566.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좌우로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응답하라 2588.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물엔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물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청우와 함께 가요. 미세 플라스틱 없는 세상. 진짜 깨끗해. 청우 나이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냉난방 관리 정답은 하이엠 솔루텍. 전국 네트워크로 어디든 하이엠 솔루텍. 공조 서비스 19년 전문가 하이엠 솔루텍. 쾌적한 사업 공간을 위한 비즈니스 공조 파트너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2024 총선 특집 신율의 총선 정면 승부 듣고 계신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희 소장님, 엄경용 소장님,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부터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출구조사 결과를 김영민 아나운서가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탁할게요. 네, 방송사별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3사와 JTBC의 출구조사까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KBS, MBC, SBS, JTBC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우세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압도적 과반 정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KBS는 국민의힘 70석에서 86석, 국민의 미래 17석에서 19석, 그러니까 두 당 합쳐서 87석에서 105석 전망하고, 더불어민주당 166석에서 182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2석에서 14석, 두 당이 합쳐서 178석에서 196석 전망했습니다. 녹색정의당 0석, 새로운미래 0에서 2석,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4석을 예측했습니다.
MBC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합쳐서 184석에서 197석,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합쳐서 85석에서 99석을 점쳤습니다. 100석이 되지 않는데요. 이외 녹색정의당 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2석에서 14석입니다. SBS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83석에서 197석 예측했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85석에서 100석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 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조국혁신당 12석에서 14석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68석에서 193석,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7석에서 111석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고요.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새로운미래 0에서 2석, 녹색정의당 0에서 1석, 그리고 조국혁신당 11석에서 15석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여쭤볼 텐데요. 제가 앞서 3가지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 여론조사 중에 우선 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 발표된 NBS 여론조사 그리고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이 두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NBS 조사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그리고 SBS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1,002명을 대상으로 두 조사 모두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조사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념 성향에 대해서 물어봤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권 견제론과 안정론에 있어서의 격차입니다. NBS 조사에서는 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고 거의 동률이었어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7%포인트 높았는데 이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은 정권 견제론이 좀 우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크게 우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결과는 이건 뭐 압도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 대표님. 글쎄, 당대표 오셨으니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안정론이 좀 올라온 추세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에 약간 이게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는 역시 그 심판론으로 완전히 이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당 사상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이 예측조사지만 이렇게까지 적은 예측을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심판론이 불을 붙은 게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 공천이 끝나갈 쯤에 있었던 그 이종섭 그 대사 임명 사건, 이것이 이제 심판론에 불을 당겼고 이거를 끌고 간 것이 이제 조국혁신당의 출현. 그래서 비례득표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치로 보면은 민주연합과 그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받은 그 지지는 득표는 35%에 불과해요. 그러면 52대 35라는 정당 이게 그 야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당이 52%를 득표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론이 중도층을 넘어서 보수 일각에까지 미쳤다. 이것이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지점을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 출범한 게 3월 3일입니다. 네. 3월 3일이고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이 그 다음 날 3월 4일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3월 5일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주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이제 출국을 하죠. 그것도 몰래 출국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이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혁신당 출범과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이것이 이제 런 대사 프레임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서 이게 트리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여권에서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권에서는 오히려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호주 대사가 이제 나중에 들어왔어요. 한 3주 정도 있다가. 3주 정도 있다가 들어왔는데 공개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오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유난 갈등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화 시너지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이런 선거 구도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호주 대사가 국내에 그러니까 사퇴도 안 하고 들어와서 이제 입국한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차별화 대신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 전면에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대 조국 대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조국 대표는 야권, 범야권의 원톱 선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 대 조국의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왜 여론조사는 그러면 정권 안정론 견제론하고 그게 붙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세 가지 여론조사를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KBS가 금토일 월 이렇게 5,000명 조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MBC도 1, 2, 3 SBS도 1, 2, 3, MBS도 1, 2, 3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MBS 조사만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조사, 3개 조사 모두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우호적이었던 거죠. 근데 SBS는 다르죠. 그 7% 포인트 위기는 있지만 오차범위 감안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 3개의 조사를 눈여겨 보면서 그러면 조사 시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K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금토 일 월 하지만 사실 4일간 조사하면 앞에 3일간 대체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는 이제 부안 조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의료개혁 담화가 월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 담화를 일부 그러니까 반영을 한 것이고 KBS 조사나 이제 그 일요일 끼고 한 조사들은 그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그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유권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장님은 이거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렇게 견제 안정론. 2일 3일 날 막 분위기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야당의 어떤 거대한 압승 분위기, 사실 뭐 민주당이 굉장히 말조심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퍼져나갔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뭐 너무 이렇게 심하게 야당을 쏠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견제 심리들이 작동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뭐 정권도 좀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건 맞는데 이게 지역구 선거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오차범위 내 수준으로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따라 붙었을 때도 수도권을 보면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정권 견제율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근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권 안정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치를 합산할 때 물이 타진다 이거죠. 근데 선거구 승패는 1%라도 이긴 지역들이 다 이기게 되는데 그렇죠. 수도권에 122개 지역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권 견제론이 예를 들어서 뭐 5%나 10%만 높았는데 그럼 5% 10%만큼 의석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이겨버리면 전체 120석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쏠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대체로 전체 판세랑 결과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념 성향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수적이야 나는 진보적이야 이런 가치관들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지만 그런 흐름과는 또 다른 여론을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본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 정서가 굉장히 강해져 있었고 그것이 사실 정권 견제론과 안정론이 한 15에서 20% 정도 격차가 나타난 거는 이미 지난해에 시작된 우리가 강서구 보궐선거를 이제 다시 기억해 보시면 그때 여당의 참패의 어떤 그 불운한 기운들이 드리워졌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위까지 출범시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총선의 최종 부분들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열심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야가 새로운 대결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유권자들이 더 중심에 두고 표심을 행사할 때 어떤 기준들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연에 대한 중간 평가였다라는 것이 중심 여론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판세가 맞아 떨어진다면. 그래서 이게 좀 전체 전국 조사랑 또 근데 지역 조사는 좀 다른. 근데 이상희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개 NBS하고 SBS 입소스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7, 38, 37이 나왔어요. 근데 20대 총선 당시에 3월 마지막 주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40%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크게 보면 이제 3개의 시간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12월부터 이준석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준석의 시간이 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활약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민주당 공천 파동이 극심해지면서 한동훈의 시간으로 이동하거든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출렁거렸습니다. 이 판 자체가 굉장히 출렁거렸고 민주당이 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트리거가 나온 거예요. 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세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지역구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있을 때마다 20석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면 60석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하나가 이종섭 대사건이었고요. 그때 프레임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대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3월 18일. 네, 대파 사건 그때 20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아갔고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대응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의료 담화였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보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투표할 명분을 다오 제발 이랬는데 그 담화에서 이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죠. 왜냐하면 해법을 내놓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3개의 계기를 통해서 이 심판론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된 반면 보수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장에 갈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것이 사전투표 대비 본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거거든요. 지금 사전투표가 31.28%인데 본투표율이 지금 아까 아직 66% 정도에 머물렀다는 거는 만약에 이게 보수가 결집했다면 이게 70을 넘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뭐 실제로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보수 결집의 명분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도 2조 심판론 같은 심판론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부추겼다. 오히려 강화시켰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대통령 지지율의 수치보다 국민적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태블릿 사건이나 이런 사건 갖고는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 분노를 갖고 있었다. 제가 이종섭 대사건이 굉장히 크다고 본 거는 윤석열 정부 안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근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정부에서. 근데 이 분노의 감정들은 어쨌든 잠재적으로 쌓여 있었던 건데 근데 새상병 사건은 어떤 거냐면 해병대의 죽음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보수가 봐도 이거를 외압을 행사하고 이럴 일인가. 해병 전후에도 전통적으로는 보수 지지자였는데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이것의 트리거가 이종섭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이 구도상의 판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마지막은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이슈로 선거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발 악재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심판론에 눌려서 지역구를 벗어나서 전국화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번 출구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네, 저는 이제 저는 대체로 유승찬 대표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의료개혁 문제는 조금 다른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물론 이제 담화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의료개혁 하고 나서
월화수 이루어졌던 조사들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MBS 그 조사도 2%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안 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제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접근할 때 국민 이기는 의사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주기현 그 전 광주시당 위원장 민생특보 임명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비례대표 뭐 24번 배치했다가 사퇴하니까 바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거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리고 이제 장해찬 후보가 부산 그 수영에 무소속 출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이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픈 대목이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거나 윤 대통령의 사과를 끌어내고 한동훈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이 문제를 우려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대통령은 사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원하는 거는 모든 문제를 풀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친서민적인 어떤 행보 또 나의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주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그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아이유가 나왔던 거기 보면 이제 그 고 이성균 배우가 그 아이유의 말을 들어주고 또 보듬어주고 실제로 그러니까 주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뭐 물가라든지 경제난이라든지 서민고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이미 이해관계가 곳곳에 이렇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풉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주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고 봐요 저는. 근데 윤 대통령은 맨날 싸우는 것처럼 막 강경한 그런 목소리 또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표정 막 이런 것들로 계속 국민들을 조금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했다. 전 이것이 정말 가장 큰 패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선거가 한쪽으로 완벽하게 쏠린 지금 출구조사 결과입니다만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 민심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왜 그 제 질문은 왜 38까지 38이 나오냐 이거예요. 만약 그럼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저희가 이제 38이라는 숫자를 높다라고 이제 그 보시는데 실제로 보통 이게 뭐 대통령 그 이게 지난 대선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어떤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쪽에 강력하게 그 한쪽을 지지하거나 믿고 한쪽을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는 어떤 그 유권자층,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층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양쪽으로 한 35% 정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여론조사를 쭉 보시면, 근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5%보다 밑으로 떨어질 때는 사실 보수층들이 떨어져 나갈 때거든요. 보수층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뭐 이슈 흉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거나 했을 때 보수층까지 떨어져 나갔을 때 35%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사실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같은 것도 2월 달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오셨을 때 40%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이제 보수층들은 다 결집이 되고 중도층들이 좀 움직이면서 저런 건 잘하는 건데라고 평가해 줄 때 올라가는 수치인데 3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 높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 이렇게 딱 짜여진 곳에서 중도층의 어떤 민심들을 얻으면서 대통령이 어떤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올리려면 그 숫자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가 선거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로 보는 이유가, 물론 정확하게 어떤 몇 퍼센트가 되면 몇 석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수 국민들, 그러니까 나를 원래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수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는 선거가 치러진 거고, 사실은
그 38%라고 하셨는데 그 반면에 거기에서 보면 다시 역으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지표 계속 보지만 정권 안정 심판론에서는 뭐 아까 붙은 조사도 있는데 그 전에 일주일 전만 보더라도 15% 이상 벌어져서 정권 견제력이 높은 형태로 마지막 선거전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는데 필요했던 것들은 사실 아마 대통령 우리가 뭐 사극을 보면 왕의 영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 감정에서 영린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누적된 이슈들인 거예요. 어느 하나의 이슈였으면 그걸 풀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종섭 대사를 임명한 게 부적절했으면 귀국시키고 사임시키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누적된 어떤 감정선을 건드렸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38% 있는 것은 그래도 보수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다수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일 소장님 말씀을 조금 부연하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38%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찬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38%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반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숱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이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슈가 사라지면서 한동훈 대 이동훈 구도가 성립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 사실 24번 했어요. 24번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부터 민생 토론회 저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그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민생 토론회라는 거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행사인데 여기에서 그 각종 부작용이 나와요. 이틀막이 3번 생기죠. 근데 이 이틀막은 굉장히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민생 토론회에 이틀막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사실 대파 논란도 민생 토론회 때 생긴 거예요. 3월 18일 하나로 좀 갔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영년을 건드렸다. 이렇게 보고 이게 윤 대통령 중심, 윤 대통령 찬반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용민 아나운서, 지금 지역 이 출구조사 대충 나온 거 있죠? 네, 그거 그렇습니다.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전국 투표율은 아직도 6시 기준으로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67.0%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높은 수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지역구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초박빙으로 나타난 지역구가 좀 있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 관호대전이 벌어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양산 을 지역구가 지금 초박빙인데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50.6%,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49.4%, 정말 초박빙이고요. 용산으로 가보면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50.3%,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는 49.3%, 여기도 초박빙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을 보면 민주당의 현역인 진성준 후보가 50.5%, 국가보훈부 장관이죠.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49.5%, 이 지역도 초박빙이고요. 그리고 충남 서산 태안으로 가보면 민주당의 조한기 후보가 49.9%,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50.1%로 여기도 정말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초박빙 지역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이제 짚어보면 자,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곳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 붙은 인천 계양을, 이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56.1%, 원희룡 후보 43.8%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구조사는 SBS 출구조사를 제가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성남 분당갑은 이광재 민주당 후보 52.8%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47.2%를 이기는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55.6%,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44.5%, 여기도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예측이 됐고, 서울 광진 을 지역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곳인데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51.6%,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48.1%로 예측이 되면서 고민정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북갑으로 가봅니다. 이곳에 전재수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붙었던 지역이죠.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54.2%로 서병수 후보 44.7%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하남갑 지역구는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55.7%, 국민의힘의 이용 후보는 44.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봐야겠네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52%,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47.2%로 접전이지만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을 지역구로 가보면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나왔던 지역인데 김은혜 후보가 48.3% 예측이 되면서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 51.7%에 뒤처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을 지역구 살펴볼까요? 여기 이준석 후보가 또 나왔던 지역구죠.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43.7%로 예측이 되면서 이준석 후보 40.5%와 꽤나 접전이지만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는 15.8%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 을 지역구는 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여기에 이제 나왔는데 민주당의 민영배 후보가 72.5%로 압도적 1위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17.4%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종로로 가보면 여기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후보가 출마한 곳입니다. 56.1%로 1위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39.6%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 을 지역구 보면 여기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곳인데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가 47.2%로 예측이 되면서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 예측인 52.8%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접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마포을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50.6%, 국민의힘의 함은경 후보가 41.6% 예측이 됐습니다. 서울 구로을도 보면 민주당의 윤건영 후보 63.1%,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 36.9%로 예측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서울의 영등포을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가 접전이지만 우세한 상황인데 53.1%로 예측이 됐고 국민의힘의 박용찬 후보는 46.1%로 예측됐습니다. 이 지역구를 제가 너무 늦게 짚어드리는 것 같은데 동작을 지역구 살펴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의 류삼영 후보가 52.3%, 그리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후보가 47.7%로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하지만 그래도 접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서초 을 지역구는 홍익표 민주당 후보가 45.2%,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가 54.8%로 이 지역은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수원 정. 이 지역도 굉장히 핫한 지역구로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가 맞붙은 지역구인데 김준혁 후보가 54.7%, 이수정 후보가 45.3%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으로 온 이현주 후보가 있는 경기 용인 정 지역구 이현주 후보 53.2%로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 45.5%를 이긴 것으로 판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 김해을은 조혜진 국민의힘 후보 42.2%, 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57.8%. 이 지역은 김해을 지역 민주당이 예측 1위를 차지합니다. 짚어볼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시간을 저에게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재밌어요. 좋아요. 네, 도봉갑 지역구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구 아주 젊은 후보들이 나섰던 지역구죠. 안기령 민주당 후보가 52.4%,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석 후보가 45.5%로 안기령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예측에서는 앞서는 모양새고요. 자, 마포 갑 지역도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의 이지은 후보가 52.9%,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43.5%로 이 지역도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이 됐습니다.
서울 양천 갑으로 가봅니다. 이 지역구 민주당의 황희 후보,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황희 후보가 56.7%로 예측이 되면서 국민의힘 42.1%보다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 을은 국민의힘이 우세한데요. 접전이긴 하지만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53.1%, 민주당의 송기호 후보 46.9%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안산갑, 여기 또 양문석 후보가 있는 곳인데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52.8%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를 5.6%포인트 정도 앞서며 접전이지만 우세하다라고 예측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 을 지역구도 좀 보면 민주당의 한준호 후보가 63.1%로 예측이 되면서 국민의힘 장석환 후보 35.9%를 크게 이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들 살펴봤습니다. 아유, 주요 지역이 너무 김경민 많아요. 아유, 아주 놓칠 곳이 똘똘하게 없더라고요. 잘해줬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상일 소장에게 예. 그 지역구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연고가 있는 공주 부여 청양. 거기 정진석 후보와 박수현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박수현 후보가 50% 넘었죠 아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게 지역구 들으면서 느낀 게 딱 그거예요. 접전 지역은요. 52%포인트에서 아래 위로 형성이 돼 있거든. 민주당 득표가. 이게 뭐냐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의 합이 52예요. 여기서 다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접전 지역은. 원래 민주당세가 강했던 지역은 여기서 10%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초접전 지역들 빼면은 그래서 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조국 혁신당을 찍어 놨던 사람들이 지역구에서는 거의 다 민주당을 찍었다.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역시 이번 총선의 그 가장 강력한 그 제가 예전에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데 총선을 마지막에 시간을 가져간 게 조국이었기 때문에 조국의 시간이 총선 끝까지 어쨌든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예, 막판에 좀 약화되긴 했어요. 막판에 좀 약화됐는데 시간이 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 약간 그 확장성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조국 혁신당의 효과가 그대로 이번 지역구 선거에도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들을 이제 지역구를 쭉 소개해 주셨는데 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그 현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결국 그래도 이제 그 영남 특히 TK 지역은 보수 결집이 확실히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무소속 그 최경환 후보가 뭐 유력하다라는 어떤 사전에 관측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 같이도 이제 국민의힘 당 후보가 좀 우세한 걸 출구조사 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사실 출구조사 상에서도 꽤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나타났지만 그래도 보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그 절반 이상이 사실 위험하다고 했던 곳에 비춰서는 보수 결집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대통령 고향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정권 심판론 견제론의 기세를 넘지 못한 상태로 치러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게 물론 이제 접전 지역이 많아서 실제 개표에서는 뭐 좀 당락이 바뀔 수 있는데 출구조사상 숫자가 그래도 우세한 지역 숫자를 세보면 이게 어디가 누가 앞설게 궁금하실 이유가 없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1%라도 앞선 지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0개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좀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지난 2020년 총선에 그 국민의힘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121석 중에 16석을 했는데 만약에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자, 그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데 만일 출구조사 결과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맞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국은 어떻게 되는지 전망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개헌선을 확보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아니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조국 혁신당이랑 합하면 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예측치를 보면 방송사마다 좀 그 다른데 그 국민의힘이 뭐 KBS는 87에서 105, 그다음에 MBC는 85에서 99, SBS는 85에서 100이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개헌 저지선 확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제가 이 레인지 상태로 보면 뭐 끝까지 이제 그 개표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이 그 야권과 국민의힘의 그 이 의석수 레인지를 보면 개헌선 확보가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국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거부권도 무의미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핵이 될 수 있는 게 조국혁신당은 슬로건이 그 조기종식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총선이 끝나고 야권이 개헌선을 확보했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났을 경우에 그러면 가령 뭐 탄핵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 거냐. 그걸 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카드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아마 그 이 지지자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 강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더불어 가지고 전국을 대혼돈 속으로 그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번 선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임 선거다. 헌정사상 첫 번째 탄핵 선거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0석을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100에서 110석 정도를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권 전체에 대한 재편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고 TK 지역 당선자가 아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은 아니더라도 자진사야, 자진사임 내지는 하야를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침을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권은 이제 리더십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도 지금 당선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이렇게 확립하는 것조차도 요원해 보인다. 이러기 때문에 대혼란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택 이게 이제 굉장히 압박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자 조중동 사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보수 언론이 어떤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그 기조를 내놓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이미 이제 그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패배했을 경우를 가정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조중동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보수 내부에서도 그런 뭐 어떤 무슨 하야론 이런 것이 등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출구조사 결과가 그대로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그 100석 안팎의 국민의힘이 의석밖에 얻지 못한다면 아까 뭐 우리 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극단적인 리더십의 공백 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 보수 내부의 갈등도 굉장히 강력하게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국회가 5월에 출범을 하죠. 실제 좀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좀 있는데 실제 지금 뭐 방송 3사의 출구 예측조사상 범위로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합의 최대치가 지금 105석 수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그 야권의 탄핵선 확보가 가능한 선거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게 시작된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지금 뭐 여권이 이제 여당이 뭐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는 굉장히 큰 숙제에 빠지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근데 현상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야당은 그러니까 국방과 행정에 대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3년이나 임기가 있는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입법과 각종 탄핵권을 다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탄핵권을 가진 야당 국회가 이제 맞대결할 수 있는 구도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달에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러면 중심 그 어떤 주도권들은 당연히 야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모여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이번 선거에 최종 성적표가 나온 뒤에 야권 전체의 어떤 그 전열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그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어디까지가 국민들이 굉장히 따끔하게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한 건 맞는데 그것의 어떤 허용치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이 논쟁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야권이 어떤 스탠스를 쥐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국가 전체가 상당한 혼란에 접어들 수도 있고 내지는 지금까지 어떤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어떤 부분들을 우리 그 야권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당하는 형태로 국정의 어떤 그 일종의 이제 반연정 같은 형태로 그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여 관계, 대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이제 민주당도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강경하게 조기 종식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선거를 치러왔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 항상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는 퇴진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거고, 그럼 퇴진이 안 됐을 경우에 해법을 둘러싼 갈등들이 이제 전개될 텐데, 그러면 강경파들은 퇴진이 안 됐으니 퇴진을 안 하니 탄핵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쪽이 하나 있을 거고, 좀 질서 있게 이걸 가려면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뭐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법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고, 근데 선거가 끝나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야권은 퇴진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일 여당 내에서 탈당 요구 나올 가능성, 그러면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 문제가 좀 어떻게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탈당 얘기는 이제 선거 중간에도 나왔었거든요. 한 사람이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후보가. 함은경 후보가 얘기했지만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 선거 전에도. 왜냐하면 이제 차별화 시너지가 없어지면서 선거가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탈당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탈당하는 것으로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 입구로 들어간다는데,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야당이 되는 거죠.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면 국민의힘도 야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이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개혁신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석에서 4석까지 그러니까 비례대표 가능 의석이 이제 레인지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100석 안팎을 얻고 여기에 이제 한 3, 4석의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신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그 수습의 가능성 또는 파국의 가능성 이게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여권 전체의 어떤 재편이 필요한 시기고, 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 재편 과정에서 키를 쥐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 이거보다는 거기서 많이 듣더라고요. 네, 퇴진 쪽의 입장, 그러니까 키를 마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김영민 아나운서께서 이 출구조사 전국 그 의석수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안 그래도 안 불러주셔도 껴들려고 그랬는데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원래 요정이라는 건 가만히 있다 갑자기 훅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출구조사도 출구조사지만 투표율이 잠정적으로 집계가 돼서 그 소식을 또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22대 총선의 잠정 투표율 67.0%로 이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 높은데 아주 높지는 않고 0.8%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가 되고요. 원래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도 높지 않을까, 70% 선을 처음으로 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70%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지난 1992년에 14대 총선 때 투표율 71.9% 기록한 이후에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가장 높습니다. 70.2%의 최종 투표율을 보였고 제주가 62.2%의 투표율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60%는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출구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 일단 KBS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최대 105석, 87석에서 105석 기록할 거라고 봤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쳐서 178석에서 196석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새로운 미래 최대 2석까지 예측을 했고요. MBC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84석에서 197석까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5석에서 99석까지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똑같이 12석에서 14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1석을 예측했고 SBS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83석에서 197석 얻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85석에서 최대 100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12석에서 14석, 개혁신당 1석에서 4석, 새로운 미래 1석 예측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JTBC 출구조사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68석에서 최대 193석,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가 87석에서 최대 111석까지 확보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JTBC는 11석에서 15석까지 예측을 했고 개혁신당 역시 1석에서 최대 4석, 새로운 미래 최대 2석, 녹색정의당도 1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약 50초씩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선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자, 먼저 이상희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들이 많은 이슈들 접하면서 금방금방 잊고 우리가 뭐 여론 보고 뭐 냄비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될 일들은 잊지 않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심판할 것들은 하고 간다.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로 보여지고요. 정치가 이 속에서는 압승할 예상되는 민주당에도 또 다른 어떤 심판의 정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정치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마 깊이 생각해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엄경영 소장. 네. 국민 또는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선거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을 이기는 정치,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역대급으로 압도적인 심판 선거, 이번에 명백한 분노 투표였고요. 그게 사전 투표 양상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가 뭐 그냥 성찰을 해서 나아질 수 있을 상황인지조차 가늠이 안 될 정도의 충격적인 결과인데,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선거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또 한번 이게 뭔가 지혜롭게 잘 극복이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이 끝까지 개표 방송 지켜보면서 그 개헌선 혹은 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앞으로 이후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저희가 총선 개표 방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유권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곧 유권자니까요. 유권자 여러분들은 오늘 선거, 물론 잠정적인 결과입니다. 최종적 결과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출구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찍으셨던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가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거고요. 우리 기억 속에서 분명히 흔적을 남길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흔적, 어떤 역사를 만드셨습니까? 자, 저희 YTN 라디오가 보내드린 선택 2024 총선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저는 내일 저녁 5시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